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3강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제목을 보면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생활과 윤리 교과는 현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과목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이론이 있느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다루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의무론, deontology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 teleology라고 하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에 이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해 뒀구나 라고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내용인데요.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입니다. 자, 윤리 문제에 대한 의무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의무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개념을 외워두십시오. 암기 없는 이해는 없습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암기는 필수예요.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하면은 칸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리주의적 접근하면은 벤담과 밀, 그 중에 제레미 벤담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오늘 끝날 때쯤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텐데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칸트나 벤담의 내용이 나올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만은 꼭도 제시를 해봤고요. 20강으로 진행되는 한 강 한 강의 이 생활과 윤리 뉴탐스런 강의는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형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내신 시험에서도 아마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때 한 4강에서 5강 정도 이 강의 중에요. 총 20강 중에 뭐 4강에서 5강 정도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딴 건 몰라도 저하고 진행했던 이 강의 정도 딱 들어두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유형을 파악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거에 이제 응용력을 갖추기 위해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완강을 목표로 해주십시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끝까지 저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실제 선생님 수강 후기에 학생들이 선생님 뭐 완강하고 우리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EBS 선생님 중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하고도 모여서 맛있게 제가 다 쏘는 거죠. 그래서 하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탐스런 강의를 진행하면서 70 넘은 할아버님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화를 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끝까지 완강을 한다는 목표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저도 오늘 행복하게 수업 많은 보따리를 준비해 왔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를 제시를 해볼게요. 바로 임마누엘 칸트,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칸트는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벤담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에는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의무론 쭉 정리하고 나서 수능 시험 문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칸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언급하는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단독으로 이들의 이론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 시험에선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물어보는 각각의 철학들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칸트의 입장으로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찾는 것,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근거,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 거지 엄밀하게 이들의 철학 자체를 묻는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신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겠고요, 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각설하고 자세히 의무론적 윤리설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저하고 수업하는데 필기가 좀 많으실 건데 결코 짜증내지 마시고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절실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호시탐탐 노리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호시우보 놓치지 마십시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A와 B의 대화를 물어보는데요. A의 입장은 누가 해당이 되고 B의 입장은 누가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A, 인간의 도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 판단이죠. 자,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교재 28페이지, 오늘 수업 28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잘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이성이랍니다. 힌트가 되겠고요.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뒤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복을 주었다 하더라도 동기가 불순하면 그래서 거짓말은 언제 어디에서도 안 돼. 약간 단점은 뭔가요?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짓말 많이 하세요?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하기도 하잖아.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무조건이랍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보편 타당한 원칙과 법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느낌이 중요한데요. 어떤 느낌이냐? 딱딱한 느낌이에요. 아주 딱딱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관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칸트. 왜 독일이 좀 딱딱한 게 있어요. 원칙주의인 게 있고 독일의 국민성 자체도 그렇지만 독일 철학도 그래요. 심지어는 독일 축구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열심히 뛰셨던 이 차두리 선수가 투박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 기량이 물이 올라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독일 축구도 좀 투박해요. 근데 독일 관념론, 칸트의 철학 이런 게 좀 딱딱합니다. 맹점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야 되고 아주 딱딱하고 원리 원칙이고 이렇게 감성을 좀 가져주세요. 그 다음 아래를 보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자료실에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라고 대답을 하네. 도덕행위는 사실 이성적 영역보다는 현실적인 감각과 경험 그리고 감정의 영역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 예를 들면은 쾌락, 불쾌 이런 거죠. 쾌감이건 불쾌감이건 쾌락이건 고통이건 이런 경험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덕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동기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 결과가 아주 좋게 나면 그거는 잘한 거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다. 어때요 느낌이?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그러나 놓치고 있는 건 있어요. 약간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인격의 우직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담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딱딱함은 없는 거고. 그 딱딱함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꼭 B를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정확하게 A처럼 생각하는 게 있고 B처럼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도 계속 주구장창 칸트식의 사고와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된다, 안 된다. 근거는 뭐다. 그 다음에 배아복제 문제에 대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예를 들어서 A가 칸트라면 왼쪽, 오른쪽에 공리주의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근거를 잘 정리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 때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보기에 주고 그것의 입장과 가까운 사람을 누구라고 찾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그걸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칸트의 이야기, 의무론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필기를 제가 쭉 해드릴 건데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도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아주 충실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28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뉴탐스런 2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현상, 윤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접근법 중에 바로 의무론적 윤리를 처음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이론윤리 파트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정리를 잘 해놔야 앞으로 배우는 윤리, 응용윤리의 재문제들에 적용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건 칸트식으로 본 건가 공리주의식으로 본 건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무론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학자, 대표 학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2번입니다. 칸트가 어떤 그러면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인간관 정리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자, 칸트의 인간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칸트 철학의 어떤 특징이 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3장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면 힌트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칸트 하면 떠올려주면 돼요. 요것만 떠올리면 돼요. 자, 뭐가 나올까요? 칸트와 연관 깊은 거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계, 북극성, 별입니다. 별, 북극성,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 네, 물론 뭐 현대 양자역학, 뭐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이런 게 나오면서는 조금 재평가되긴 하지만 근데 칸트가 살던 시대까지의 뉴턴의 물리학 가장 절대적인 원리였으니까요. 자, 시계. 칸트 시계 떠올려 주십시오. 칸트 별명도 시계였어요. 너무나 정확한 시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 공통점이 뭘까요? 자, 지금부터 칸트 하면 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외 없는 보편 타당한 끝에가 뭘까요? 법칙입니다. 사실 뉴탐스런 강의를 20강으로 준비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이 두꺼운 교재를 20강으로 어떻게 담아낼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20강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저는 행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강 한 강에서 요 개념만 알면 돼 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 되겠죠. 입문서로서 이 탐스런을 20강으로 구성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제가 그러면 20강에 뭘 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의무론 딱 나오면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의무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이런 거 노하우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칸트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3가지. 바로 시계. 언제 어디에서나 시간 똑같이 가죠. 그 다음에 별. 자리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대로죠. 그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 뭐 우리 대한민국에선 분필을 던지면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그죠? 근데 뭐 적도 지방에 가면 던지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안 그러잖아요. 항상 예외 없는 보편 타당한 법칙. 자, 외우세요. 예외 없는 보편 타당한 법칙. 얼마나 딱딱해. 이게 칸트예요. 예외 없는 보편 타당한 법칙. 사실 칸트가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칸트한테 먼저 고백을 했는데 칸트가 이제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고민을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굉장히 좀 융통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갔을 땐 이미 늦었어요. 칸트는 예외 없는 보편타당한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칸트의 인간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 이해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뭐냐? 인간은 자율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격체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했다.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자연론적 인간관이라는 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자연론적 인간관이라는 건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이 되면서 이 진화론적 사고와 한몫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연론적 인간관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연 법칙을 지배받듯 인간도 똑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뭐 고등한 원숭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시각이죠. 칸트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칸트 하면은 아까 예외 없는 보편타당한 법칙 이랬는데 예외 없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스스로 세우면서 행위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했으니까 힌트가 나오죠. 자, 자살의 문제, 낙태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칸트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인간의 존엄성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문제 푸는 요령 나왔죠. 그래서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자, 정답 빨리 맞히면 제가 선물을 줄 수는 없고 학교에서 수업하면 막 초콜릿 주고 이러는데. 자, 칸트가 본인의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손꼽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확하게 3시 반에 산책을 즐겼던 칸트가 하루는 산책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칸트 죽었나?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책을 읽다가 안 나왔다. 근데 그 책이 뭐였냐? 바로 이 사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 사람의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놓고 항상 이 사람을 존경한 것처럼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중시했던 학자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루소라는 사람. 그래서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루소의 사상. 루소는 성선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루소의 에밀이라는 어찌 보면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성장시켜야 되는지 막 교육학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에밀을 읽다가 산책을 빼먹었다고 하죠. 그만큼 칸트가 존경한 이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장자크 루소의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게슈탈트 사이콜러지라는 건데요. 게슈탈트 사이콜러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뭐 귀부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마귀 할멈으로 보인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막 요 그림 갖다 놓고 뭐 마귀 할멈으로 보이면 마음이 악한 사람이고 뭐 귀부인으로 보이면 뭐 마음이 선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 둘로 보이나요? 아니면 어떤 촛대의 모양으로 보이나요? 이게 게슈탈트 사이콜러지, 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이 뭔 말이냐면 까만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인식 주관이 그 까만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바로 이 부분이 집중되어서 보였기 때문에 사람 둘로 보였을 거고 하얀 부분을 집중해서 봤으면 촛대로 보였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즉 사람은 독특하게 인식 주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칸트의 선언적 인식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저기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언적 인식 종합 판단 능력 외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칸트가 윤리적인 응용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과를 볼까요? 사과는 겉의 모양만 보면 막 동그랗고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색깔, 그 다음에 아삭아삭 소리도 나고
향긋한 냄새도 나고 막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탁 받아들여서 머리에서 묶죠. 어떻게 묶어요? 사과는 이러이러한 것. 참 사과 나는 좋아해. 이렇게 되죠. 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인간을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인격의 주체가 스스로 도덕 원리, 법칙을 정하고 그것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라고 보는 거죠. 자, 3번 가볼까요? 의무론 칸트의 사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덕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칸트는 도덕 원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라는 거야. 보편화의 원리. 자, 칸트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칸트 막 어려운 내용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모르셔도 되고 요 내용으로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보편화의 원리를 강조해요. 이게 아까 뭐랑 통하는 거예요? 예외 없음과 통하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예외 없는 보편타당한 법칙,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나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게 칸트의 얘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편애하지 않는 선생님 존경하잖아요. 선생님도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좋아해야 되죠. 그것처럼 칸트는 예외 없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예외 없으니까 얼마나 딱딱해. 지금 계속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칸트는 예외 없는 보편화의 원리를 강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인데요.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언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언명령의 반대말이 뭔지를 아시면 돼요. 그거는 가언명법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법칙을 줄여서 명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언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부예요. 너 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면 저는요,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건 정언명법이 아니에요. 그건 가언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자, 정언명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칸트는 이런 것들을 비판했구나라는 걸 접근하셔야 돼요. 칸트는 뭘 거부했느냐? 자, 결과에 따라서 하지 말아라. 컴마. 그 결과는 예를 들면 뭘까요? 행복을 바라보고 하지 말아라. 컴마. 행복이다라는 건 뭘까요? 쾌락이다라는 걸 보고 하지 말아라. 컴마. 경향성에 이끌리지 말아라. 이 경향성에 이끌리는 게 아까 얘기한 자연론적 인간관의 이제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향성이라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 컴마. 마지막으로 조건 따라서 하지 말아라. 사람 사귀는데 조건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죠? 그리고 경향성 감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다가 오늘 도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기분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측은지심이 막 들어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내일이 됐어요. 내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오늘은 내가 돈이 없고 나도 좀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있고 막 뭐 누구하고 막 싸웠고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안 도와줬어. 그 다음 날은 막 내 신세가 더 촬영해 막. 그러면 뭐 저 돈을 뺏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에서 어긋나요? 여기에서 어긋나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과와 행복, 쾌락이다라는 걸 바라보고 행위하면 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칸트는 불행하기 위해서 살았나요? 그게 아니죠. 칸트의 얘기는 이거죠. 동기와 의무에 충실해서 내가
그것대로 실천하는 나의 법칙을 따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 결과인 행복을 바라보고 행위를 하는 건 도덕적일 수가 없다. 뭐 결과가 제 마음대로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원리에 똑바르게, 내 원칙에 똑바르게 잘 살면 죽을 때 결과적으로 나 잘 살았네 라고 하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칸트가 죽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Es ist gut 이러면서 죽었어요. 아유 좋았어, 나 행복했어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것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삶의 원리를 뭐라고 정하셨나요? 나는 남한테 떳떳하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테야. 이걸 잘 지키면 결과가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거. 따라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중시한 게 바로 칸트의 정언명법이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칸트, 중요한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칸트는 인격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는 인격을 중시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라는 게 CF 제가 써놓을게요. CF 목적론 할 때 목적론은요. 목적론은 teleology라고 하는 이 목적론에서 목적은 다른 말로 결과, 예를 들면 행복이나 산출되는 쾌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goal과 target을 얘기하는 거죠. 번역할 때. 그것을 향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게 목적론이고요. 여기에서 칸트가 우리 교재에 보면 저기 읽기 자료에 목적의 왕국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교재. 네. 근데 그 목적의 왕국 할 때 칸트를 왜 목적이라고 했냐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목적 자체로 대해라.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칸트의 이제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독일어인데요. 추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als 추베크 추 그브라흔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als는 항상이고 추베크라는 표현이 목적이라는 표현인데 추 어디를 향하여 그브라흔 사용하라라는 표현. 항상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하라. 근데 이 추베크를 영어 교재에선 번역할 때 어떻게 이제 철학책에서 번역을 하냐면 and로 번역을 해요. 얘기가 뭐냐면 끝이다라는. 그러니까 친구를 대할 때 내가 그 친구를 끝으로 대하는 거죠. 그 친구를 통해서 뒤에 뭐 돈을 번다든지 등쳐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친구를 통해서 뭐 내가 뭐 성적을 산출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끝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아니고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대하지 말고 끝으로 finish라고 또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대라라는 거. 그게 목적의 왕국, 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예외 없이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목적의 왕국에 살아야지 동물의 왕국에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4번이네요. 자, 5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5번이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5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쭉 시험에 출제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칸트 하면은 꼭 다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시험에 출제됐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상인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배웠으니까. 칸트는 이런 걸 중시한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거죠. 처음 모의고사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상인이 손님이 거스름돈을 안 갖고 갔어. 그런데 이제 상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화로 나왔어요. 4컷짜리.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칸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칸트의 입장으로 정답을 고르면 칸트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칸트는 상인의 의무는 거스름돈이 발생되면 손님에게 주는 게 의무야. 그거를 지킨다라는 명령에 따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칸트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 거스름돈을 돌려주면 정직한 가게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내가 장사가 더 잘 되겠지. 이건 조건을 따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손님이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거스러 주는 걸 놓쳤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이거 받아가셔야 되는데 했어. 이것도 아니죠. 칸트는 상인의 의무에서 그대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 얘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자,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락사. 자, 안락사라는 걸 칸트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면 고통이라는 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인격체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출제됐던 거 한번 살펴보면 요것도 나왔네요. 성상품화도 나왔었죠. 뭐 대중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을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더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상품화를 합니다. 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성도 당신의 인격체의 일부인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결론이. 그 얘기는 뭘까요? 성상품화라는 것도 결과, 돈이나 인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인격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안락사와 내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아복제. 배아복제뿐만이 아니라 이 인체 복제 자체를 하는 것. 만약에 배아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은 뭐 대리모 문제나 아니면은 배아 자체를 팔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여성이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칸트는 비판을 할 것이고 인체 자체를 복제하면 왜 아일랜드란 영화처럼 그렇게 될 경우엔 사람 역시 클론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다른 원래 주인 클론체를 만든 그 주인에게 도구로 사용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 공리주의 정리하고 공리주의도 이런 마지막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공리주의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되셨고요.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칸트는 과연 사형제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거 제가 지난 강의에서 퀴즈 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니까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겠죠? 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요거를 제가 논술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막 토론할 때 막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칸트는요. 인격주의적 윤리설인데요. 칸트는 사형제도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지금 죄수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죄수들은 죽이고 지구가 멸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강하네요. 그래서 칸트를 사형제도 들어가면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렉스 탈리오네스, 즉 응보의 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보의 논리가 뭐예요? 이에는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칸트는 사형제도를 인정했는데요. 칸트가 사형제도를 인정한 이유는 스스로가 지켜야 될 정언명법,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의 생명마저 사회가 고려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에 요거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 요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게 칸트의 묘비명입니다. 자, 오늘 방점을 딱 찍습니다. 칸트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게 내 위에 항상 반짝이는 별만큼이나 나에게는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이걸 자기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대요. 여러분들은 묘비명에 뭘 쓰실까요? 자, 칸트가 이야기한 건 핵심이 이겁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큼 소중하게 변치 않고 반짝거리는 내 마음의 도덕 법칙. 그래서 인간은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칸트식으로 해석할 땐 인간의 존엄성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이제 공리주의, 오늘 수업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과연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나하나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가 어떻게 출발되었고 공리주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 접근법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필기를 바로 옆에다가 지우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무론, deontology에 이어서 teleology, 목적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론 하면은 역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공리주의가 되겠죠. 자,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 사회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공리주의는 이 도덕 원리로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 원리, 직접 들어갈게요. 도덕 원리. 도덕 원리는요, 이 공리주의가 보기에는 일단 요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이 문장 하나면 다 끝납니다. 제가 인간관을 건너뛴 거는요, 여기에서 인간관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모토가 아니에요.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의 어떤 캠페인을 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도덕적 명제입니다. 판단이 가능한 명제죠. 이 명제로 이걸 바꾸면 원래 문장은 이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 기억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은 칸트를 비판하는 거. 칸트를 비판한 거예요. 왜 이 문장이 칸트를 비판한 걸까요? 칸트가 얘기하는 대로 딱딱하게 원리와 동기,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지키면서 해봤자 과연 행복하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아, 나는 칸트 싫어 이겁니다. 칸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럼 칸트를 반박하면서 비판하면서 뭘 내세우느냐? 쾌락주의죠. 그래서 인간관은, 자, 인간관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관. 이해하셨나요? 여기에서 쾌락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쾌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 제가 아까 지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지운 건데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아, 유심히 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주의 비판했다, 쾌락주의 비판했다, 감정 경향성 비판했다 이랬잖아요. 칸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다 비판한 거예요. 행복이 중요하지, 사람이 사는데. 결과적으로 행복을 창출해야 그걸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맨 뭐 동기만 지킨다고 뭐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막 맨날 이렇게 결과 안 좋은데 괜찮아? 그래도 과정이 좋았잖아.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언제까지 그걸로 위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안 돼. 행복이 중요해 이거죠. 그 다음 리을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적힐 것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중시 여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헤겔의 입장, 아니 헤겔이래. 헤겔의 동시대니까 헤겔이 떠올랐는데 칸트와 헤겔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공리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칸트식의 또는 뭐 동시대 헤겔식의 그러한 딱딱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런 게 필요했었다. 그래서 마지막 미음으로 적히는 건 아주 현실적인 철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이 윤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시고 이 공리주의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보세요. A, B, C 중에 어느 사회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A를 보세요. 하류,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던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하류, 중류, 상류 이렇게 되었고요. 행복, 창출되는 게 36이래요. 40, 25, 39. 편차가 좀 크긴 하네요. 9, 9, 9, 27. 야, 다 똑같긴 한데 이게 너무 작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 동의하세요? 어떤 사회가 본인한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공리주의자는 뭐만 보면 돼요? 공리주의자는 요것만 보면 돼요. 딴 게 고려의 하나 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출되는 것. 이 편차가 커도 상관없어요. 창출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굳이 이 표에서 얘기하자면 상류, 하류 이렇게 봤을 때 하류를 이나마 여기에서 중시한 거니까 존 롤스의 사상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울 텐데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아마 마르크스가 꿈꿨던 최고의 평등한 세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공리주의를 골라라 라고 모의고사에 나오면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자, 그 공리주의자 중에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건 28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벤담이 먼저 나옵니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적 공리주의. 근데 양적 공리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량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쾌락을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써놓으시고요. 귀찮으면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쾌락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 놀고 싶은데. 그러면 쾌락이 굉장히 약하죠. 마이너스 5.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해 보면 플러스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하면 지속성에서 보면 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실성, 근접성, 새로운 걸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해내느냐, 순수성, 범위 이런 걸 가지고 쾌락을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벤담의 이야기에 반대를 한 제작격의 아주 유명한 공리주의자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자유론이란 책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토론의 중요성 할 때 질적 공리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아까 벤담이 얘기했던 양으로 쾌락을 잴 수 있고 행복을 잴 수 있다라는 거에 반대를 하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고등한 존재인데 양으로만 얘기할 수 있냐? 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벤담의 철학을 돼지의 철학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냐? 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질적으로 차원이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쾌락 아주 독특하죠. 막 칸트가 떠올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 좀 독특한 공리주의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정리한 내용으로요. 이 공리주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기억. 공리주의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금연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금연정책 정부가 시행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느냐 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라고 하면 국민들의 건강, 행복이잖아요. 그것을 집중했으니까 동의할 수 있어. 이건 공리주의의 입장 될 수 있죠. 두 번째, 뇌사 안락사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락사. 그렇죠. 만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근거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안락사에 동의하겠죠. 그게 공리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디귿 사형제도. 사형제도 어떻게 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 흉악범죄, 그러면 사형제도 찬성할 수 있다. 공리주의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배아복제 써볼까요? 배아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리주의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배아복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라면 이라는 근거를 대면 공리주의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자, 현대판 공리주의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피터 싱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30페이지에 쭉 나오는 내용,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겠고요. 요거는 환경 파트에서도 싱어는 한번 또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더 자세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제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심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언급을 해볼 텐데요.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 38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문제 풀어보죠. 인간에게는 실천 이성이 있어. 이성이 스스로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 다 나왔네요. 배운 거 다 나왔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선의지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 누구예요? 칸트.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을 강조한다. 띵동댕. 그죠?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강조한다. 띵동댕. 실천 이성이 뭐예요? 정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행위하라. 딱딱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디귿은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텔레올로지, 즉 목적론적 윤리설을 주장한다. 안 돼요. 공리주의가 해당되겠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 의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걸 강조했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대표적인 유형, 오늘 배운 거 딱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자, 38페이지 역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갑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오우,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따라서 쾌락은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강도, 지속성, 다산성, 범위, 생산, 순수, 다 이런 거 7가지의 잣대입니다. 을은요, 그렇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다 나왔네요. 그래서 갑은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자. 그 다음에 을은 존 스튜어트 밀. 됐나요? 그럼 문제에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갑,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쾌락주의라고 하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제가 두 번째로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인간관입니다. 이거는 갑이나 을이나 다 해당이 돼요. 왜? 공리주의자의 얘기니까. 그래서 안락사의 문제를 보던 사형제도를 보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갑 해당이 되죠. 자, 니은입니다. 갑이요. 쾌락의 양만을 중시하지 말고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요건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질적으로 고상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 되겠죠. 자, 쾌락 계산법을 통해서 쾌락을 양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벤담의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다 풀어놨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윤리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책임윤리, 배려윤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